안녕하세요. 김법성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대치동에서 인문 논술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논술 개념서를 만든 김법성입니다. 선생님, 최근에 그렇게 이제 다음 브런치 이런 곳을 통해서도 기고 글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가장 애착이 가는 일은 역시 인문 논술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 예.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예. 지적으로 성숙하는 게 보여요. 아, 예. 네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조금 성취감도 들고요. 예. 저 또한 이제 철학 쪽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관심도 있고요. 아, 네. 선생님 성함에서도 사실 인문 논술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으세요. 김자, 법자, 성자. 네네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듣습니다. 예. 어릴 때 지나가던 중이 지어줬다고 예,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지어줬다고 그러네요. 아, 그러세요? 네. 예. 학생들이 지금 여름방학 이제 개학하고 끝나가고 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이런 고민들 많잖아요. 네,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논술 전형 지원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인문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한 1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독해력이 정확하게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하고의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독해력이 조금 있는 학생들은 한 달만 공부해도 이렇게 합격권에 들어가는데 예. 없는 아이들은 1년이 돼도 이렇게 안 예. 늘어요. 형식적인 글만 쓰고 예. 그래서 사고의 깊이를 이렇게 모르는 이렇게 글들을 좀 쓰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해력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독해력이라고 저희가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 그 독해력 안에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독해는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민감함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네. 글을 읽을 때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거나 낯선 단어가 나오면 피해 다녀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낯선 개념이 나오면 이걸 내 스스로 이해하고 최대한 글을 써보는 연습들을 하는 게 실력이 팍팍 느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피해서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은 글을 쓸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글만 쓰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자료들을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지금 독해를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대학 논술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도표, 그래프, 영어, 수학.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나오는 각종 요즘에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이 논술 자료로 나오고 대학은 학생이 그런 자료를 자기 주도적으로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수학 능력 시험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논술도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성격이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나간다면 학생들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글을 쓸 수 있나 없나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네.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많이 되겠네요. 네네. 예. 인문 논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지정 도서들도 있고 필독서도 있고 또 준비 자체도 오랜 기간 동안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앞서서 한 달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탄탄하게 갖추어 있는 학생이 확실히 유리하긴 한데 이게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 수가 1차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논술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논술에 있어서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최근에 수능 국어는 상당히 까다로워졌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독해력도 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조금 딜레마인데요. 수능
비문학 독해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서 사실은 논술 제시문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수능 제시문과 논술 제시문의 난이도가 거의 지금 유사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시문의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데 예. 그걸 토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수능 문제는 아예 유형화가 되어져 있다. 네네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지만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컨셉이 답찾기잖아요. 예. 그래서 출원형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답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찾을까가 포커스라면 논술은 그것을 심화시켜서 정확하게 학생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거기 때문에 짜임새 있고 논거도 확보가 되어져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방향만 잡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한 세 부분 정도 되는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수리, 예. 수리가 나오기 때문에 수리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영어가 가끔가다 나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이화여대라든지 나오는 대학 경희대도 나온다고 그쵸. 하죠. 예. 그래서 뭐 외대도 나오고요. 예.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아이들은 또 힘들어하고요. 예. 그런 학교를 피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글을 보면 아이들이 짧은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긴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된다. 네네. 수리와 그리고 영어 그리고 글자 수에 네네. 따라서 자 실제 올해의 인문계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대략 어떻게 있을까요? 대략 한 30개 정도 대학이 되는데요. 많이 보네요. 네, 예. 그럼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정원은 조금 늘었고요. 예. 고대가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대학도 있어가지고 예. 실제로는 논술 전형은 수시에서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30%에서 한 15%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 전형으로 논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리 그리고 영어 그리고 네. 글자 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마다 실제 논술 시험의 과목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에 따른 유형들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조금 그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는 수리의 강점이, 우리 아이의 영어의 강점이, 우리 아이는 긴 글쓰기 또는 짧은 글쓰기가 좋기 때문에 이 대학으로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야겠다 이렇게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게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대부분 인문 논술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가장 낯설어하는 게 아니 왜 논술 시험에서 수학 시험을 봐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실제로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해서도 뭐 미분적분이든 통계와 관련된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상경 계열은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래야겠네요. 수학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도록 시키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건대 상경이라든지 중앙대 상경 쪽은 수리 논술 문제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2 같은 경우는 도표나 통계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측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상경계 쪽을 준비하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리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조금 해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그래도 또 중대나 건대, 한양대 상경과 이대 2는 또 수학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네네 그렇죠. 완전히 수학 문제를 푸는 대학들이 있고요. 통계나 도표를 분석해서 수학적 유추 추론을 하는 정도라서 난이도도 조금 다르고요. 따라서 수리가 나오는 대학의 논술 시험을 응시하려는 학생들은 반드시 모의 논술 문제든 기출 문제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선생님 그 수리 논술 이후에 또 다른 유형들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영어인데요. 영어는 사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대학들이 거의 난이도가 유사합니다. 그 수능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영어를 조금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 그리고 이 제시문이 나온다는 게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문 중에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 제시문에 대한 영어 독해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랑 관련지어서 이렇게 풀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2등급 정도면 가능한가요? 그럼요. 딱 2등급 정도 수준, 3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한 정도로 영어 지문이 나오고요. 예. 내가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또는 2등급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영어 지문 자체가 어렵게 나오지 않고 학생들 중에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 영어 지문이 나오면 영어로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다 한글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 글자 수 부분. 이게 사실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렇게 글자 수가 조금 짧은 대학들은요. 짧은 대학들은 학교가 원하는 바가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거의 답이 있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능 제시문에서 나오는 어떤 답 찾기 영역을 조금 더 풀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 오지선다의 답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조금 더 살에 붙여서 구성한다.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해서 그걸 토대로 재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요약 논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이 대표적으로 중앙대입니다. 중앙대요? 중앙대, 단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은 학생이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조금 낯선 제시문을 얼마나 압축적이고 정확하게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연습을 하면은 조금 실력이 좋아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어떤 답을 내는 대학들은요, 단기간에 준비가 사실 가능하고요. 독해력이 일정 수준에 올라온 학생들은 한 세네 번 정도 단기간 안에 또 될 수 있겠네요. 네, 세네 번 정도만 풀어봐도 거의 합격권에 올라가는 글을 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좀 생각이 드는 게 수학을 조금 잘하고 이렇게 약간의 자연과학 같은 성향, 이과 성향이 좀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이 좀 있겠네요. 그럼요. 실제로 가르쳐 보면 문과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해서 논술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력이 한 달 했는데 1년 한 학생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학습적인 방식의 그런 부분이 좀 기인한가 봐요. 네네, 그렇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일수록 훨씬 더 논술 실력이 빨리 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글자 수 관련해서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죠? 긴 글인데요. 이제 긴 글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인 사고를 요구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긴 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대가 그런데요. 주어진 제시문은 몇 개 되지 않은데 글자 수를 2,000자까지 쓰게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시문 안에서 아무리 끌어내도 쓸 수 있는 분량이 전체 분량의 한 60%, 6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한 1,000자 이상을 자기의 어떤 사고와 분석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긴 글 쓰기는 기본적인 인문학적, 철학적, 사회과학적 소양이 있는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그런 경우가 아까 여쭤봤던 것 같이 독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세대 논술 문제든 이렇게 긴 글을 요구하는 숙명여대든 긴 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데 아무런 이런 베이스가 없이 글만 쓰는 학생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큰 어떤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인문 논술의 학교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가 연대와 숙명여대. 네, 연대, 숙명여대, 세종대 같은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세종대 이번 문제는 세종대가 가나다 세계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1번에서 뭐 요약시키고 요약 비교를 시키고요. 그 제시문 그대로 이번 문제에서 1200자 글쓰기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번에서 쓴 거 그대로 그러게 하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예. 되는데요. 정확한 독해 이게 예. 기본이고요. 플러스 알파 그걸 토대로 자기의 논리를 구성해낼 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말씀해 주셨던 거는 2번을 먼저 풀고 1번을 풀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오히려 좋지 않게 흘러가나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즉 제시문에서 담겨 있는 중요한 쟁점들을 예. 2번 쓰다가 놓칠 수가 놓칠 수 있으니까. 네. 아, 1번을 구상을 하고 2번만 먼저 쓰고 1번으로 가도 네, 그건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런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시문을 학교가 줄 때는 논의의 방향이라든지 논점을 거의 정해주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탈되지 최대한 않게. 자기 사고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논술을 보는 학교 중에서 수능 최저 없이 최저 요건 없이 붙을 수 있는 대학들도 많이 생겼다고요. 예. 네네. 최저 없는 대학들이 뭐 시립대, 건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조금 상위권 대학인데요. 예, 예. 사실 최저 없는 대학 중에서 시립대, 한양대, 건대 이 정도 학교 가면 대박 났다고 네. 생각하겠네요. 예. 고등학생들은 과거 급제했다라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학들은 인문계 정원도 상당히 적어요. 야, 적기 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예. 합격의 아웃풋이 나오기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논술을 조금 쓴다는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단국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국대, 광운대 이런 대학들은 의외로 또 합격자가 구멍이 좀 자주 있을 것 나옵니다.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이 거의 절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네네. 목표가 되는 대학만 좀 선정이 된다라면은 대학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길지 않은 연습과 준비만으로도 또 합격을 좀 노려볼 수 있는 학교가 있다. 네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하위권 대학의 논술 보는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난 중하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3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 접수 이후에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논술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 특히 남학생들 경우에 준비 없이 예. 일단 넣고 보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따라서 광운대라든지 단국대 뭐 이런 대학들은 자기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대학이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가 의도하는 바만 빨리 캐치할 수 있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죠. 의도를 빠르게 캐치해서 딱 떨어지는 답이다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연습에 의해서 가능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약이 잘 되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대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제로 논술 전형이지만은 교과 성적도 반영을 하잖아요. 뭐 40%, 60% 다양하게 이제 대학들에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교과 성적이 적게 되어진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학교 중에서도 반영이 높은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예. 그리고 시립대, 예. 홍익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이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합불 자료를 보시면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2점 초중반에 이렇게 합격자 컷이 나오고요. 상위 30단이 이렇게 또 네네네, 평균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더 그런가 그렇죠. 봐요. 예. 그렇고 대략 표준 편차가 한 0.8에서 0.9 정도 되니까요. 예. 한 플러스 마이너스 1등급 안에서 학생들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 정도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고요. 논술 아주 잘해야겠네요. 그런 학생들. 그렇죠. 근데 내신 성적보다는 일단 그 정도 안에 들어가면 논술이 거의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한 3점 초반에서 왔다 갔다 나오고요. 시립대는 한 2.5에서 3점 초반 왔다 갔다 이렇게 합격자 평균이 나오는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모집 정원이 적다 보니까 특정한 과 같은 경우에는 한 4-5명 정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매년 추적해서 보면 매년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낮게 나온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높게 나올 때도 있는데 따라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결의 평균 정도에서 플러스 1 정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으로 플러스 1 네네, 등급 그렇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삼으시면은 네네, 이제 지금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좀 되시겠네요. 네네네. 예.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교과 성적도 반영 안 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준비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연대는 근데 최저가 너무 타이트해서 올해는 제 판단은 연세대가 이제 수능 이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결시율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능이 잘 나오면 연대를 보고 그리고 같은 날에 다른 대학을 넣으면서 수능이 조금 안 나오면 다른 대학을 보고 이렇게 원서를 넣을 계획을 잡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연대 같이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보는 날에 또 다른 학교를 응시하기도 하나 본데요.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보면은 논술 시험의 일시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일시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은 부모님들께서 이런 점들은 고민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논술 전형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일단 시험 일정과 관련해서는 수능 전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수능 전에는 어떤 학교가 있나요? 수능 전에는 이제 홍익대라든지 가톨릭대, 성신여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수능 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방해돼서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전 논술은 사실 거의 넣지를 않아요. 특히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도 수능 전이긴 한데요. 대부분은 수능 전은 이제 피하는 추세고요. 왜 시립대는 수능 전에 있을까요? 그게 먼저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조금 선점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응시들을 안 하니까 그 말씀하신 성신여대나 시립대나 이런 홍익대나 이런 학교들은 실제로 구멍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논술 실력이 일정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은요. 가급적이면 수능 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정시로 진학하기가 큰 기대가 안 되는 학생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그 대학에서 이렇게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이탈률이 가장 적다고 해요. 자기가 급제를 다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기가 목표로 한 것보다 높게 붙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은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자기 수능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능 전에 넣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능 이후에 또 논술 일정들 17일 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수능 이틀 후. 네네. 뭐 연세대, 경희대, 단국대, 성대 메이저 대학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어떤 곳을 지원할 것이냐가 관건이겠네요. 1차적으로 이날 지원하는 대학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내가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것인가. 거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넣을 때 일단 학생들이 하루에 2개 정도 시험을 보는 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전 오후. 근데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3개까지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던데요. 3개가 가능한가요? 짜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퀵으로 가서 이제 거의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만에 시험을 보는데 가능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탈진하겠네요. 실제로 2개를 본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둘 중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히 열심히 쓴다고 해서 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김법성 선생님 모시고 합격을 부르는 인문논술 전략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